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두 줄 떼고 또한 외국 통화는 본 지점에서 가지고 왔다면 현수 수수료가 발생하고 왜냐하면 외국 통화를 지점 같은 경우 본점에서 받아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현수에 따르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규모만큼 내부 금리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자체만으로도 보유비용,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발생수익, 보유비용을 비교해서 적정 규모를 외국 통화로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외국 통화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잘 밑줄 치셔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시험에서는 보면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런 것들이 점점 문장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으니까 어설프게 읽어서는 다 맞는 문장 같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외화 예치금. 아까 은행이 다른 외국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일종의 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밑으로 한 세 번째인가요? 각 예치한 은행별로 최근 일의 실제 자산을 파악해서 부족한 자금을 입금하고 여유 자금은 수익성이 좋은 재산에 전환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외화 대출로도 운영할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자금을 기업에다가 빌려주는 겁니다. 외화 대출. 자, 외화 대출 관련해서는 한 5째 줄인가요? 자금 용도가 운용 자금이냐, 시설장. 시설장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내용 연수에 따라서 기계 내용 연수 좀 다르긴 한데 10년 정도로 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빨간 걸로 밑줄치겠습니다. 중장기 자금으로 조달하며 중장기 조달 자금을 충당이 되지 않을 시 단기 차입금으로 조달하는데 롤오버 리스크가 큰 단기 차입 비중은 최소한 관련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장기로 운영할 게 필요한데 어떤 이유든 간에 단기로 조달했다가 롤오버, 만기가 되면 이건 계속 만기가 안 됐잖아요. 외화대출금은. 그럼 만기가 되면 계속 이연시키는 형태. 그런 것들은 최소한 억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5번 매입비안. 아까 얘기했습니다. 수출하는 매입 같은 거 할 때 대금이 나갈 수 있죠. 이런 것들. 셋째 줄인가요? 수출하는 만기에 따라 일람불. 일람불은 옛 사이트죠. 그러니까 환원이 제시가 되면 바로 지급 주는 거, 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한부 수출하는 거, 유전스죠. 이거 일종의 외상거래죠. 일정 기간 동안 신용 공여를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람불 수출하는 바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콜머니나 단기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운영하고 콜머니 같은 거 아까 뭐였어요? 단기 자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급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이런 짧은 걸로 조달해야 되고 기한부 이건 유선쓰니까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탁금이나 단기 차입금 등으로 조달해서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14페이지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돈을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일종의 어떤 현금 유동성을 높여주는 거죠. 한 셋째 줄인가요? 경영의 필요상 자산의 취득과 적정한 성장에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거에 대응하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을 유동성 관리를 한다. 빨간 걸로 밑줄 치겠습니다. 유동성과 수익성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그 부분 아까 썼었죠. 트레이드 관계. 이걸 시험에서 보완관계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보완관계가 아니라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은행은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 유동성 관리 대상 중요합니다. 유동성 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은행에 있는 본점과 지점 또는 해외 지점, 해외 현지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대상한다.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화 자산이 있고 그 다음 외화 부채가 있잖아요. 근데 자산이건 부채건 어디에 있는 자산이냐 부채냐 국내 지점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해외 지점까지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많이 물어요. 그걸 다 포함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빨간 걸로요. 역외 계정. 역외 계정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국내 국경 밖에 있는 거예요. 역외 계정과 이런 것들도 미치는 부의 거래도 다 포함한다. 부의 거래라는 건 이제 대차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거래. 오프 밸런스죠. 밸런스시트. 그러니까 대차제표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거래들을 또 이제 포함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참고 6에 한번 보겠습니다. 외화 자산이나 부채, 대차 대조표에 있는 계정 외에도
뭐 두 번째 선도거래, 그 다음에 통화 선도계획이라고 하는 거 우리 나중에 그 리스크관에서 배웁니다만은 선물한 계약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 차액 결제 선물하는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그 차액 결제 선물한이라는 건 델리버리가 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넌 델리버리 포워드 거래라고 해서 NDF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3과목 가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화를 하되 어쨌든 NDF 거래는 차액 결제거든요. 차액만 결제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결제 위험이 적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외화 자산의 부채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 여러분 다음 페이지 유동성 리스크의 측정. 뭐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둘째 줄인가요? 유동성 관리 방법으로 유동성 관련 비율이라든지 갭 등을 갖고 이용하고 있다. 첫 번째, 유동 비율이라는 건 유동성 비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겠습니까? 이 외화 부채를 갖기 위해서는 외화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외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3개월 이하의 외화 부채에 대하여,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 대자 대표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걸 유동 부채를 하는데 어쨌든 이건 3개월 이내에 갚아야 될 외화 부채에 대하여 외화 자산의 비율로서 적어도 85% 이상 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외화 부채를 갚기 위해서, 즉 3개월 이내에 외화 부채를 갚기 위한 외화 자산의 비율이 곱하기 100. 몇 퍼센트 이상? 85% 이상은 유지하는. 그러니까 요 자산의 값이 요거의 85% 이상은 유지해라. 나번 만기 불일치. 외화 자산의 만기와 외화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로서 적어도 7일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이 3%가 넘어서 안 되고 1개월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이 10%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만기 불일치 비율,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동성에 관한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를 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답은 중장기 외화 자금 조달. 1년 이내에 그 돈은 거기 시계소라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화 대출. 거기 보시면 1년 초과의 외화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관리한다. 그러니까 1년 초과의 외화 조달. 1년 초과의 1년 이상의 외화 대출의 운영. 요 값이 얼마 이상 되래요? 100% 이상 되라. 여기에 100% 이상 되라는 말은 적어도 외화 대출로 운영, 1년 이상으로 외화 대출의 자금은 1년 이상의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라는 거예요. 이 분자가 크라는 얘기잖아요. 이 값이. 그렇죠? 그래야 100%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외화 대출금은 1년 이상의 외화 조달로 이루어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번 갭. 갭이라는 건 뭡니까? 차이죠. 어떤 그 값의 차이. 일정한 갭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정태적 유동성 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 표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일주일 이내 자산이 300이죠. 그 표에 보니까 300이고 부채가 얼마입니까? 200. 그걸 빼면 얼마예요? 100. 100이 바로 갭입니다. 갭을 일정 비율,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일주일에서 1개월까지는 보니까 갭이 100이죠. 그러면 일주일 이내 값이 100인데 일주일에서 1개월까지가 100이니까 누적 갭은 200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태 유동성 갭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세한 걸 묻지는 않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3번 유동성 시나리오별 유동성 갭. 그래서 금융기관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발생 가능한 중요한 유동성 변화를 평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갑자기 어떻습니까? 고객이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외화예금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유동성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우리나라 그 IMF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외화 유동성 부족 아닙니까?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필요할 때 조달이 안 되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였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중요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고요. 다만 이런 걸 관리를 할 때 보면 거기 셋째 줄인가요? 유동성 시나리오에 따라 갭을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나 전체 시장의 위기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산출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외환 위기를 그 어떤 유동성 관리를 할 때는 시장이라는 게 정상 시장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어떤 하나 비정상 시장.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 정상 시장에는 이제 평소에 일어나는 정도예요. 보통 우리가 보통 일이 어떤 샥이 오지 않을 때는 외화 자금이 필요한 양이 있거든요. 그런 정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도 고려해라. 그래서 시험 문제 될 것은 정상 상황만 전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비정상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 유동성 위기 상황에 관한 계획. 첫째 줄, 둘째 줄.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서 필요할 시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자금 소요액을 충당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해서 만약에 급박해서 외화 자금이 없을 때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셋째 줄요. 금융회사는 위기상황 계획서 없이 유동성 위기 단계별로 상황을 설정해서 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수시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위기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 설계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둘째 줄. 양호한 경우에도 엄격하게 심각한 위기 상황의 시나리오를 설계해서 위기 상황, 그러니까 비정상 상황이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설계해서 위기 상황 분석,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참고 10번에 보면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의 가정 예시가 있죠. 뭐 신용 등급이 하락할 때, 보유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자금 시장이 급격히 경색 때 이러한 것들을 가정해서 필요한 소요 자본액, 소요 자금액 등을 산정해서 위기를 대비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비상 조달 계획, 첫째 줄, 둘째 줄. 이러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위기 상황 분석 결과 발행해서 조달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러한 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며 최소 1년 이상 갱신해서 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절 외신 관리부터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